엄마, 엄마. 사이드 미러에 비친 것은 맨발로 뛰어나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드는 71세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날 붙잡으려는 거야. 지선은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요양원에 버리고 온 치매 어머니를 뒤로 한 채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의 그 기이한 손동작이 과거 아버지가 차량 위험을 알릴 때 쓰던 신호였다는 걸 기억해낸 순간 급브레이크와 함께 차는 낭떠러지 직전에서 멈춰섰고 뒷바퀴에는 날카로운 철근이 박혀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려던 딸을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구독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토요일 새벽 5시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이상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이지선은 떨리는 손으로 차키를 돌리며 뒷좌석의 어머니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요. 좀 더 주무세요. 지선이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며 말했습니다. 박순옥은 흐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선아, 우리 어디 가는 거니? 가족여행이요, 엄마.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선은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통지서와 급여가압류 예고장이 든 서류 봉투가 조수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선은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지선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분양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투자까지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게 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과수원을 팔면 12억 원은 받을 수 있을 텐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계속 반대만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선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평군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산길로 바뀌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소망요양원이라는 목적지까지 5분 남았다고 알려줬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하자 상담실장 강민호가 나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지선 씨 맞으시죠?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네요. 강민호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박순옥은 낯선 사람을 보고 지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선아, 이분은 누구니? 엄마,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인사드려요. 지선은 어머니의 손을 강민호에게 건네줬습니다. 상담실에서 강민호는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은 면회를 하시면 더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처음 한 달은 면회를 금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네, 어머님이 새 환경에 적응하시는 동안 가족분들이 오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입소비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자 강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지선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박순옥은 의자에 앉아서 벽에 걸린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복도 끝에 있어요. 지선은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뒤돌아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숨이 막혔지만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차는 요양원 정문을 빠져나와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뒤를 보니 박순옥이 맨발로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선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다시 가속 페달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양손으로 허공에 큰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동작이 뭔가 익숙해 보였지만 지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날 붙잡으려는 거야. 하지만 박순옥은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큰 원을 그리다가 양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정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선의 머릿속에 갑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화물차 운전사였던 아버지가 차량에 이상이 생겼을 때 쓰던 손짓이었습니다. 설마. 지선이 본능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며 타이어에서 타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낭떠러지 가드레일 바로 앞에서 차가 겨우 멈춰 섰습니다. 지선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수석 뒷바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날카로운 철근이 타이어를 완전히 찢어 놓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고속도로에 올라갔다면 지선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때 박순옥이 헐떡거리며 달려와서 지선의 무릎부터 살폈습니다. 우리 딸 다쳤니? 어디 아픈 데 없니? 박순옥이 흙투성이 손으로 지선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박하사탕을 꺼내 지선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가 미리 챙겨뒀어. 네가 좋아하는 거야. 지선은 어머니의 손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자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려는 딸을 살려낸 것입니다. 엄마, 엄마. 지선이 박순옥의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박순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지선은 어머니를 다시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에는 이미 유치권 행사 예고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보낸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지선은 주말 내내 집안의 짐을 정리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 채권 추심원들이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지선 씨, 언제까지 숨어 다닐 거예요? 추심원이 지선의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지선을 쳐다봤습니다. 지선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선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선 씨죠? 저는 소망요양원 강민호입니다. 지선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님을 다시 모셔오지 않으면 경찰에 유기죄로 신고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서류를 보니까 가평에 땅이 있더군요. 그 땅값이 요즘 얼마나 오른 줄 아세요? 강민호의 목소리에서 비릿한 탐욕이 느껴졌습니다. 지선은 전화기를 든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려다가 더 큰 덫에 걸려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선은 어머니와 함께 가평 과수원으로 피신했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이미 채권자들이 드나들고 있어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과수원 안쪽에 있는 낡은 농가주택은 30년 된 슬레이트 지붕에 벽지도 곳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조금만 지내요. 금방 정리될 거예요. 지선이 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박순옥은 마당에 서서 사과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언제 오니? 오빠요? 오빠는 바빠서 못 와요. 지선은 15년 전 가족의 전세금을 들고 달아난 오빠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싫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과수원 매매를 의뢰하자 담당자가 놀라워했습니다. 여기 땅값이 지금 평당 300만 원이에요. 신도시 개발 예정지라서 앞으로 더 오를 거고요. 그럼 12억은 받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소유주분 동의는 받으셨어요? 지선은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매매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요. 박순옥이 서류를 보자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이 땅은 팔면 안 돼. 박순옥이 서류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종이를 입으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지선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박순옥은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서는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수가 돌아오면 줄 거야. 이 땅은 진수 거야. 박순옥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선은 가슴이 답답해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웃집에서 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지선이 맞지?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머니가 왜 땅을 안 파시는지 아니? 최 할아버지가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들을 내 오빠가 어렸을 때 직접 심었거든. 어머니는 30년 넘게 이 땅을 지켰어. 진수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면서 말이야. 하지만 지금 상황이 공시지가가 몇 번이나 올랐는데도 한 번도 안 팔았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고생했는데도 말이야. 최 할아버지의 말에 지선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오빠를 기다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선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성년후견 심판을 신청하면 어머니 재산을 제가 관리할 수 있나요?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지선은 절망적인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농가주택 마당에 낯선 자동차가 서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돌아왔어요. 지선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오빠 이진수가 박순옥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야, 우리 아들. 박순옥이 눈물을 흘리며 이진수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진수는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차림도 남루했습니다. 오빠, 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진수가 고개를 돌려 지선을 봤습니다. 지선아, 오랜만이다. 왜 이제 와요?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사업하느라 바빴어. 이제 성공해서 돌아왔지. 이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다며? 그게 다행히 좋은 분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어. 내가 어머니의 정당한 보호자야. 이진수가 주머니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강민호 요양원장이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영상만 있으면 네가 어머니를 학대했다고 신고할 수 있어. 오빠, 제발. 과수원 절반만 내놔.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지. 이진수의 말에 지선은 경악했습니다. 절반이요? 그럼 빚도 못 갚는데요. 그건 내 문제고 어머니는 내가 모실 거야. 이진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순옥은 두 남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지선이랑 싸우지 마라. 괜찮아요, 엄마. 누나랑 좋은 얘기 중이에요. 이진수가 박순옥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지선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일까지 답 안 하면 경찰서 간다. 이진수가 나간 후 지선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옥이 다가와서 지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선아, 우리 진수 많이 변했지? 네, 많이 변했어요. 그래도 아들이야. 엄마는 기뻐. 박순옥의 순진한 미소를 보니 지선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걸어 다니다가
장독대 옆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도진 법률사무소. 명함 뒷면에는 연필로 순옥님께 신세진 김도진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선은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진 변호사가 과수원으로 달려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김도진은 수수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지선 씨, 전화로 들었는데 상황이 심각하네요.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아시나요? 김도진이 박순옥을 보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박순옥은 김도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 누구니? 좋은 분이세요, 엄마.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김도진은 지선을 따로 불러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 과수원은 이미 유언 대용 신탁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신탁이요? 무슨 뜻인가요? 어머님께서 3년 전에 미리 정해두신 거예요. 함부로 팔 수 없게 말이에요. 지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어머니가 이런 준비까지 해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그래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그때 마당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진수가 삽을 들고 장독대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지선이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이진수는 땀을 흘리며 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인감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신탁이 뭐든 어머니가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 무효라고 했어요. 무효든 뭐든 일단 돈부터 빌리고 봐야지. 이진수가 삽질을 멈추고 지선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남자들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분명 사채업자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도진이 다가와서 이진수를 말렸습니다. 이진수 씨,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당신 누구야? 어머님의 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진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내가 장남인데 무슨 변호사가 필요해? 어머님께서 정식으로 위임하신 일이에요. 그때 박순옥이 집에서 나와서 파헤쳐진 마당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어? 엄마, 괜찮아요. 진수가 뭔가 찾고 있어요. 지선이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박순옥은 계속 울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집을 부수니? 이진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인감이 어디 있어? 오빠, 그만해요. 어머니가 무서워하잖아요. 지선이 이진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진수가 지선을 밀쳐내자 지선은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건드리지 마. 내 일이야. 박순옥이 더욱 크게 울면서 헛간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박순옥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선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진이 이진수를 향해 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부르든 말든 여기 내 집이야. 이진수가 소리치며 삽을 던졌습니다. 삽이 장독대에 부딪혀서 항아리 하나가 깨졌습니다. 지선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려다 빚만 더 늘어나고 오빠까지 돌아와서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진수는 사채업자들과 함께 과수원 주변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선이 물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내가 인감을 찾을 때까지 여기서 나가면 안 돼.
감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이진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선은 이제 정말로 갇힌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기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김도진은 그날 밤 늦게 몰래 과수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결책을 가지고 올게요. 그때까지 버텨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헛간에 숨어있던 박순옥은 밤새 중얼거렸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선은 어머니 곁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줬습니다. 엄마 잘못 없어요.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지선아, 우리 어떻게 되는 거니? 괜찮을 거예요. 김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지선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녘에 갑자기 박순옥이 쓰러졌습니다. 엄마, 엄마. 지선이 소리쳤습니다. 박순옥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이진수가 달려와서 박순옥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 차 준비해.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지선과 이진수는 어머니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가평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에 큰 종양이 있어요. 치매 증상도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하면 되나요? 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하지만 큰 수술이에요. 수술비만 5천만 원은 들 거고요. 5천만 원? 지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진수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길어야 몇 달, 짧으면 몇 주 안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선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선은 절망에 빠져 병원 복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이진수는 수술비를 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고 김도진 변호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지선이 중얼거리며 걸어가다가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데 김도진이 급하게 뛰어 올라왔습니다. 지선 씨,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도진이 다가와서 지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준비해 둔 게 더 있을 거예요. 뭘 더 준비해 뒀다는 거예요? 김도진이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3년 전에 제게 맡기신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게 뭔데요? 복지 신탁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사용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김도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 만든 비상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걸 찾으셔야 해요. 어머님만 아시는 장소에 있을 거예요. 지선은 희망을 품고 과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지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디에 숨겨뒀을까? 지선은 어머니가 백미러 속에서 필사적으로 가리켰던 곳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손짓은 단순히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독대 쪽을 가리켰어. 지선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장독대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수가 어제 파헤쳐 놓은 곳이었지만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있어야 해. 분명히 있을 거야. 삽에 뭔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지선은 손으로 흙을 파내며 물건을 끄집어냈습니다. 큰 항아리였는데 뚜껑이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다. 항아리를 열자 비닐봉지에 쌓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물에 젖지 않게 꼼꼼히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손때 묻은 가계부와 함께 낡은 채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기명 채권. 지선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김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불러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도진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지선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은 배상금이에요. 배상금이요? 어머님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셨네요. 김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돼요? 8천만 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1억이 넘을 거예요. 지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넘게 아버지의 배상금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보관해온 것이었습니다. 가계부를 펼쳐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달 생활비를 아껴서 지선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증여세 완납 증명서도 있네요. 김도진이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뭘 위해서 이런 걸 해뒀을까요? 딸이 나중에 세금 문제로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지선은 어머니의 정성에 목이 메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부터 딸의 미래를 이렇게까지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수술비를 낼 수 있나요? 네, 출처가 명확하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김도진이 급하게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비 예치금으로 5천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선은 김도진과 함께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8시간 정도 걸릴 큰 수술입니다. 종양이 언어와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누르고 있어요. 치매도 나을 수 있나요? 종양을 제거하면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박순옥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지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선아, 엄마가 준비해둔 거 찾았지? 네.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바보는 아니야. 우리 딸 걱정되어서 미리 준비해뒀어. 박순옥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선은 어머니의 정신이 생각보다 맑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딸 지키는 거 당연한 거야. 박순옥이 지선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김도진은 중요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이진수가 위조한 서류들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진짜요? 요양원 실장 강민호와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고요. 지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오빠의 방해는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지선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돈으로 어머니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깨어나시면 치매 증상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의사의 말에 지선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려던 자신을 용서하고 미리 모든 준비까지 해둔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지선은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평생 함께 살 거예요. 박순옥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자 박순옥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종양 제거 후 뇌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치매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우리 딸, 밥은 먹었니? 박순옥이 지선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선은 그 평범한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 박순옥이 지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지선은 어머니와 함께 과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진수가 어지럽혀 놓은 집안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이제 과수원으로 살림을 옮길까요? 좋은 생각이야. 여기가 우리 진짜 집이지. 박순옥이 사과나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선은 회사를 그만두고 과수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과수원의 법적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신탁 설정 덕분에 채권자들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누구도 이 땅을 빼앗을 수 없어요. 김도진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지선은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로 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잼을 만들 때 박순옥이 옆에서 조언했습니다. 설탕을 조금 덜 넣고 사과 본연의 맛을 살려야 해.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예전에 내 아버지랑 같이 만들어 봤거든. 어머니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지선은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과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자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지선은 상품 설명에 자신들의 사연을 진솔하게 적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만드는 사과잼이라고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지선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100개씩 주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는 거야. 박순옥이 사과를 깎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지선의 변화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과수원에 놀러와서 말했습니다. 지선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예전에는 도시 티가 났는데. 네, 많이 변했어요. 지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흙 묻은 앞치마를 두른 자신이 그 어떤 화려한 차림보다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선의 딸 서연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요. 서연이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지선은 급하게 서연을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입니다. 의사의 말에 지선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백혈병이요? 빨리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치료비가 많이 들 거예요. 지선은 또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로 돈을 다 써버린 상태에서 딸의 치료비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들까요? 항암 치료만 3천만 원, 골수 이식까지 하면 1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지선은 집에 와서 박순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순옥은 손녀의 병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 서연이를 꼭 살려야 해. 하지만 돈이, 방법이 있을 거야. 함께 찾아보자. 박순옥이 지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선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도진 변호사와 병원 사회복지사 정수연의 도움을 받아 지원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희귀질환 치료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면 치료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지선은 희망을 품고 서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한편 사과잼 사업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선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방송에 나가시겠어요? 기자가 과수원에 와서 물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가겠어요. 지선의 인터뷰가 방송으로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과잼 매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선은 수익금의 일부를 같은 처지의 가족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 다른 분들도 도와야죠. 박순옥이 지선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과수원은 단순한 농장에서 희망을 나누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야위어가는 딸을 보며 지선은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나 괜찮을까요? 서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도 나았잖아. 지선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박순옥도 매일 병원에 와서 손녀를 돌봤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맛있는 사과 가져왔어. 박순옥이 직접 깎은 사과를 서연에게 건네줬습니다. 서연은 할머니가 깎아준 사과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사과가 세상에서 제일 달아요. 가족이 함께 힘을 모으자 서연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1차 항암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골수 이식만 받으면 완치될 수 있어요. 의사가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선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골수 기증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골수 이식 수술을 위해 전국에서 기증자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정수연 사회복지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정말요? 누가요? 익명 기증자예요. 조직적 합성항원이 완벽하게 일치한대요. 지선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도진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과수원에 찾아왔습니다. 지선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인가요? 서연이의 골수 기증자가 이진수예요. 지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김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빠가요? 감옥에 있지 않아요? 교도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우연히 일치한 거예요. 지선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미워했던 오빠가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니. 박순옥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도 결국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엄마, 서연이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수술을 앞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가평 지역에 50년 만에 초대형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됐어요. 대피 준비하세요. 마을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선은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 했지만 박순옥이 거부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디 안 가. 엄마, 위험해요. 그때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나무들이 흔들거렸습니다. 새벽녘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뒷산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산사태다. 지선이 소리쳤습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과수원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선이 공들여 지은 사과잼 공장이 순식간에 흙에 묻혔습니다. 출하를 앞둔 수천만 원어치 사과들도 모두 망가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지선이 무너진 공장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로까지 막혀서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수술은 어떻게 하지? 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골수 이식을 위한 전처치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기증이 지연되면 서연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정수연이 전화로 경고했습니다. 면역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기증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통신망까지 끊어져서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진흙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박순옥이 지선의 곁으로 와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서연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때 박순옥이 무너진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박순옥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있어야 할 텐데. 박순옥이 중얼거리며 자네 속을 뒤졌습니다. 그러고는 낡은 무전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야. 아빠가 이거로 구조대를 불렀어. 박순옥이 무전기 안테나를 높이 세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지선은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를 무전기에 직접 연결하는 위험한 시도를 했습니다. 지지직.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전기에서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선은 계속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평 설악면에서 긴급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한편 병원에서는 서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폐혈증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진수도 교도소에서 골수 채취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태풍 때문에 이송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의료진이 가족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지선은 서연을 구하기 위해 진흙더미를 헤치고 산 아래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꼭 구해줄게. 지선이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 머릿속에 어머니의 손짓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보낸 신호가 자신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멀리서 트랙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중장비를 끌고 구조하러 오는 소리였습니다. 지선아, 어디 있어? 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선은 마지막 힘을 내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지선을 구해냈습니다. 최 할아버지를 비롯한 주민들이 트랙터와 굴삭기를 동원해서 막힌 길을 뚫었습니다. 지선아, 정신 차려. 최 할아버지가 진흙 속에 쓰러진 지선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선은 의식을 되찾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를 살려야 해요. 알고 있어. 길은 우리가 뚫어놨다. 마을 사람들이 밤새 작업해서 병원까지 갈 수 있는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도진 변호사도 아침 일찍 달려왔습니다. 법무부와 협의해서 특별 허가를 받았어요. 무슨 허가요? 이진수의 골수 채취를 교도소에서 할 수 있게 됐어요. 김도진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동식 의료버스가 교도소에 가서 현장에서 골수를 채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서연이를 살릴 수 있어요? 네, 시간은 촉박하지만 가능해요. 지선은 박순옥과 함께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준 길로 겨우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서연의 상태가 위급했습니다.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채취한 이진수의 골수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에 수술 들어갑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했던 오빠가 딸을 살려주다니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박순옥이 지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도 우리 가족이야. 잘못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 네, 엄마. 6시간의 긴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골수 이식이 잘 됐어요. 지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드디어 딸을 살렸습니다. 서연이 언제 깨어나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경과가 좋아요. 일주일 후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서연의 작은 목소리에 지선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네. 이제 학교 갈 수 있어요? 서연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다 나으면 학교도 가고 할머니랑 사과도 따자. 박순옥도 손녀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와서 사과 깎아줄게. 한편 정수연 사회복지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산사태 피해에 대해서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인근 공사장의 배수시설이 부실해서 생긴 인재라고 판정됐어요. 지선은 뜻밖의 소식에 놀랐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공장과 농작물 피해까지 합쳐서 5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김도진 변호사도 보험사와 협상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희귀질환 치료비 전액과 재해 복구비까지 보험에서 나와요. 지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서연이 치료비 걱정도 없고요. 김도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과수원으로 돌아가니 마을 사람들이 복구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산사태로 망가진 사과나무들을 살려내고 새로 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선이 고마워하자 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도와야지. 가족 같은 사이인데. 지선은 이웃의 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이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사과나무 보고 싶어요. 그래, 집에 가자. 과수원에 도착한 서연은 사과나무 아래서 뛰어놀았습니다. 박순옥은 손녀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제일 예뻐. 지선은 사과잼 사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을 우선 고용하고 싶어요. 지선이 김도진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보죠. 과수원에는 순옥하우스라는 쉼터도 지었습니다. 희귀병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역 기업들도 후원에 동참해서 과수원은 복지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진수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선아, 서연이가 나았다는 소식 들었다. 다행이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서연이만큼은 꼭 지켜달라. 지선은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도 결국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가 가석방 되면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선이 김도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가을이 되자 과수원에는 빨간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건강해져서 할머니와 함께 사과를 땄습니다. 할머니, 이 사과 정말 달아요. 우리가 정성껏 키워서 그래. 박순옥이 손녀에게 사과를 깎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가 백미러 속에서 보낸 필사적인 손짓이 결국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 손짓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모성애의 기적이었습니다. 1년 후 가평 과수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산사태의 흔적은 사라지고 치매 노인과 완치된 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전국 최고의 치유농장이 됐습니다. 지선은 사회적 기업가로 성공했습니다. 사과잼 브랜드 순옥의 선물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수익금 대부분을 희귀병 치료 기금에 기부했습니다. 올해 기부금이 10억 원을 넘었어요. 김도진이 결산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겠네요. 지선이 뿌듯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지선에게 성실 납세자 표창을 줬습니다. 박순옥은 치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손녀 서연이 학교에 갈 때마다 직접 깎은 사과를 챙겨줬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사과 챙겨라. 네,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서연은 완전히 건강해져서 활기차게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골수 이식 후 부작용도 없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전에 가석방된 이진수는 과수원 일꾼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공부방을 직접 지어주며 조금씩 가족의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지선아, 미안하다. 이진수가 작업을 마치고 지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빠도 우리 가족이에요. 지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을 살려준 오빠를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진은 매달 한 번씩 과수원을 방문해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갈등하는 가족들에게 화해의 중요성을 알려줬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마음이에요. 김도진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선은 이제 더 이상 명품이나 외제차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자신이 그 어떤 화려한 차림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선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1년 전 그 길을 다시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드라이브 갈까요? 좋지. 오랜만에 나들이 하자. 박순옥이 기꺼이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는 서연도 함께 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는 거예요? 특별한 곳이야. 지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요양원으로 향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날 뻔했던 낭떠러지 앞에 차를 멈췄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보강된 가드레일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왜 그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지선이 궁금증을 풀어달라며 물었습니다. 박순옥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새끼 다칠까봐 그랬지. 치매 걸렸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 마음은 아프지 않아. 딸이 위험하면 다 알 수 있어. 박순옥의 말에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필사적인 손짓이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구원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보니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평온하게 감상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니까. 과수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선은 길가의 코스모스를 봤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순옥 할머니 사과 축제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지선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최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할아버지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희는 없어요. 축제 무대에서 지선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절망의 끝에서 어머니의 손짓이 저를 구원했어요. 그 손짓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메시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선은 어머니 박순옥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가장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과수원 길을 달리는 지선의 차는 더 이상 도망치는 자의 뒷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안식처로 향하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백미러 속에 비친 새 모녀의 웃음소리가 과수원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려던 비정한 딸이 어머니의 필사적인 손짓을 통해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난 이야기. 지선은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손짓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인 모성애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온 가족을 구원했다는 것을. 엄마 사랑해요. 지선이 운전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박순옥은 딸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어줬습니다. 저 멀리 과수원에서는 빨간 사과들이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랑의 결실처럼 말입니다. 어머니의 백미러 속 손짓은 단순한 정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모성애의 메시지였죠. 돈과 성공에만 매달려 가족을 잃을 뻔했던 지선이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딸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모든 것들, 그리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오빠의 골수 기증까지.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가족의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지금도 가평의 과수원에서는 세 모녀가 함께 사과를 키우며 다른 가정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